자, 그러면 기초 통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닛 5의 회귀 분석과 선형 모델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분선 분석과 실현 계획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조정상 이 부분 생략하고요. 바로 회귀 분석 등등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의 기본 형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 회귀 분석이죠. 그래서 잔차 최소를 통해서 회귀식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귀 분석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잔차 분석입니다. 잔차 분석이란 잔차가 일정한 성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잔차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IID에 의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왼쪽 그림처럼 회귀식이 도출이 됐다면 이것들을 이렇게 수평으로 쉬프트 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각각의 X축 값에 대응되는 데이터 포인트의 Y축의 값이 나올 겁니다. Y값이 나오고 이게 잔차가 나오겠죠. 여기 지금 영어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결국 이렇게 쉬프트 시킨 회귀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잔차가 랜덤한 형식을 띄어야 된다는 얘기가 랜덤한 형식을 띄어야 된다는 것이 잔차 분석의 요체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 패턴을 모델에서 흡수해서 모델 내에 가지고 와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정의 표준 오차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표준 편차라면 스탠다드 에러는 표준 오차를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오차라는 것은 우리가 예컨대 회귀식을 통해 수정된 값이 실제 값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가를 표준 오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는가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n-2는 이 표준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유도 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SS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SS입니다. Residual Sum of Square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것을 표준 오차라고 얘기를 하고, 표준 오차 값이 1.5가 나오면 1.5만큼 그 실제 값이 우리가 예상한 값과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준 오차에 의해서 계산된 것에 따라서는 에러텀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우리 IID 조건 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스탠다드 에러 범위 내에서 실제로 구간 추정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는 확장해서 이용한다면 스탠다드 에러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 회귀 분석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일정한 구간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2 시그마, 2 시그마 같으면 95%가 되겠죠. 그러면 X축의 값이 얼마일 때 우리가 예상한 것은 95% 신뢰 구간 내에서의 예측치가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엠피리컬이라고 할 때는 이론적 모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관측치에 의거한 것을 엠피리컬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탠다드 에러 오브 에스티메이트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관측된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모델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는 여기 이런 공식에 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토탈 썸 오브 스퀘어 분의 리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인데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R 스퀘어 값, 이때 주의할 것은 결정계수의 R 스퀘어는 대문자를 쓰고요. 소문자 R은 상관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가 만약에 97이나 0.97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모델을 통해서 97%만큼 변동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자, 그리고 상관계수와의 관계를 보면 단순 회귀 분석일 때는 실제 계산돼 보면 결정계수와 상관계수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나 다중 회귀 분석 경우, 즉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되면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개별 지표들, 어차피 상관계수는 두 개의 지표이니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데 독립변수가 5개가 있으면 독립변수 각각에 대한 종속변수와의 상관계수가 생기겠죠. 전체를 계산하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용한 것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를 이용하게 되죠. 그 부분 아마 뒤에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기울기에 대한 가설 검정 역시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그리고 일정한 알고리즘을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치가 있습니다. 결과치라는 얘기는 어떤 모델이 되고요. 이 모델은 결국 모델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구체적인 어떤 모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대립가설이 되고요. 이들 사이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독립가설이라면 독립가설 대비 대립가설 가설 검정을 형식을 띄게 되고 우리가 이 모델 결과를 채택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설 검정의 결과를 통해서 받아보게 되죠. 이때 각각의 변수별 가설 검정일 수도 있고 모델 전체에 대한 가설 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앞서 우리가 봤던 추정이나 가설 검정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이고 다만 우리가 결과치로 볼 때는 예컨대 p-밸류라든지 아니면 그 검정력, 파워 애널리시스라든지 또는 앞에서 봤던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결정계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프리시전 리콜 같은 여러 가지 모델 채택 근거, 이런 퍼포먼스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 차원에서 모델 전체에 대한 검정에서는 각각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이터가 있고 어떤 다중회귀 분석의 모델이 나왔다고 치죠. 그럼 모델 전체에 대한 것들도 있고, 예컨대 10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다중회귀 분석이라면 각각 변수별로 가지는 지표들도 있을 겁니다. 즉 전체의 p-밸류, 변수별 p-밸류, 전체의 결정계수, 전체의 표준 오차 등등이 있고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들 전체에 대해서 가설 검정을 할 수 있고요. 전체에 대해서 가설 검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이 f 밸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앞에 우리가 확률 분포를 얘기할 때 봤었습니다만, 이 sum of square regression입니다. 늘 또는 앞에서 봤던 우리 분산도를 자유도로 나눈다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결국 제곱수라는 의미에서 마찬가지 값이 되죠. 이것들을 각각 자유도로 나눠주면 ms 값이 나옵니다. mean squar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f 값인데, f 값을 이렇게 도출된 f 통계량이 실제로 f 값에 대한 f 통계량에 대한 테이블 값과 비교해서 그 바뀌냐 아니냐를 비교를 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볼 때는 이 f 통계량 값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값에 따라서 이 모델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구간 추정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가 프리딕션 인터벌이고 하나가 컨피던스 인터벌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컨피던스 인터벌, 즉 표본 통계량 플러스 마진 오브 에러 구간을 통해서 예컨대 95% 신뢰 구간을 조건으로 한 어떤 구간 추정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되죠. 실제로 계산 방식은, 컨피던스 인터벌은 우리가 추정한 메저의 unreliability에 비례하고, 이것은 n분의 s제곱 루트에 루트 n분의 s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이론에 의거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이상은 단순회귀 분석에 대한 것이고요. 다중회귀 분석은 단순회귀 분석의 그대로 연장성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변수의 개수가 좀 추가된다는 것이죠. 단순회귀 분석이 이거였다면, 즉 여기 지금 베타 1이라는 얘기는 이 기울기 개수값이죠. 우리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k개의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다중회귀 분석인 경우에 귀무가설에서는 이들 사이엔 관계가 없다. 최소한 한 개라도 관계가 있다. 그 계산은 f 통계량을 가지고 본다. f 통계량은 sum of square를 자유로 나눠준 것이다. 이 비율이 f 통계량의 비율이 높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 결과가 생성된 모델, 즉 모델 파라미터로 구성된 그런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 시그니피컨트하다.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이런 잔차 분석, 표준 오차, 그리고 결정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의 에러 여부, 또 아웃라이어를 탐지하거나 또는 어썸션이 올바르게 책정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표준 오차에 대한 것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결정계수에 대한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단순회귀 분석에서 얘기된 결정계수 동일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다중회귀 분석이 되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로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여기서의 의미는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예컨대 5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회귀 분석과 20개로 독립변수가 20개인 다중회귀 분석 사이를 보면 독립변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 R스퀘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체는 무엇이냐면 자유도의 값이요. 여기서는 지금 K 값입니다. K가 커질수록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는 작아지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단순회귀 분석 후에 다중회귀 분석을 봤습니다. 그런데 변수를 많이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변수에 따라서 값이 약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였습니다만, 앞에서도 우리가 에딕티트하고 그 다음에 파시모니,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표현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리그레션은 단순히 이런 단순 다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면 튜키의 레더 오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지금 X축, Y축입니다. X축을 강화시키고 Y축도 강화시킵니다. X축도 강화시키고 Y축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제곱수, X제곱, 세제곱, 4제곱, Y 세제곱, 4제곱 등등이죠.
자, 이쪽은 y축은 증가시킵니다. 강화시키죠. 왼쪽 x축으로는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는 방법은 로그를 취할 수도 있고 분수형을 가질 수도 있고 루트 값을 줄 수도 있습니다. x와 y를 모두 낮추거나 x는 강화시키지만 y를 약화시키거나 등등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 예컨대 로그 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리니어 이런 모델들 나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어드저스티드 할식에서 봤던 것처럼 결정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지나치게 독립변수 개수가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표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그 이외에도 모델 간소화를 위해서 슈링킹을 한다든지, 즉 모델 변수를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예컨대 50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컬럼이 50개가 있지만 이 중에 15개만 이용하는 것이죠. 선형 모델을 이용할 때 15개의 변수만 쓴다. 이런 것이 슈링킹이고요. 레귤러리제이션은 예컨대 50개를 다 쓰더라도 무언가 페널티를 자꾸 주어서 억제를 시키는, 그래서 서로 여러 모델을 비교할 때 이런 페널티에 의해서 적절한 숫자로 우리 모델 복잡도를 조절하는 뭐 이런 방식도 이용하게 되죠. 또는 만약에 데이터 중에 특정한 컬럼이 카테고리화된 경우 있을 겁니다. 예컨대 소득 수준, 그 다음에 뭐 대출 현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상체 정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 컬럼은 예컨대 남녀라든지 또는 나이대를 연령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아, 청소년, 중장년, 노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는 경우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일종의 더미 베리어블입니다. 즉 이 카테고리별로 서로 다른 모델을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메일과 피메일이지만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지 브레킷을 구체적인 수치 나이가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로 나누어졌다면 유년기의 모델, 그 다음에 청년의 대상으로 한 모델 등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들을 이제 여기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이용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시스 펑션, 베이시스 익스텐션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은 원래 베이시스라는 것은 선형대소에서 이용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거기서 나온 용어였는데, 또는 만약에 1, 2, 7 뭐 이렇다면 x축, y축, z축에서 x가 1, y가 2, z가 7 어떤 공간에서 원점으로부터 어떤 방향성과 길이를 갖는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어떤 2차원 벡터, 3차원 벡터 뭐 이런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것이 x축과 y축이고요. x축과 y축과 z축이라는 이 축을 기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근데 50차원 이러면 50개의 엘리멘트가 있겠죠. 그게 기저 구간입니다.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기저 함수인데,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것인데, 베이시스 펑션이라는 것은 복잡한 함수 조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요소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것들을 베이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컨대 심플 리니어가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수를 달리하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마다 기저 함수가 phi 0, phi 1, phi 2, phi 3 형식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저 함수, 즉 복잡한 함수를 개별적으로 어떤 구성 요소의 함수, 이것은 이제 서로 이 다른 형태를 띠는 함수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복잡한 함수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때 그 요소가 되는 각각의 함수, 이런 것도 기저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저 함수로 쓰이는 대표적인 것들은 예컨대 폴리노미얼이라는 차수를 얘기합니다. 또는 가우시안, 그것은 가우시안 분포요,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EXP는 아시다시피 E2에서 지수 형태로 나간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푸리어 베이시스는 타임 베이시스를 스페이셜 베이스 공간으로, 즉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푸리어 베이시스 또는 구간별로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는 스플라인 베이시스, 또는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그 카테고리 값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인디케이터 베이시스, 이런 식의 것들로 확장해서 앞에서 우리가 단순, 다중,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튜키의 트랜스포메이션 쿼드란트를 봤었죠. 여기에 추가해서 이런 베이시스 펑션들을 이용해서 표현력을 더 높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델 빌딩에서는 기본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계속 변수를 추가시키면서 보든지, 아니면 큰 모델에서 점점 약화시켜가면서 보든지, 그 사이에 어떤 중심점, 즉 너무 단순한 모델, 너무 복잡한 모델 사이에 중간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식으로 보면 소위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이것들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중심점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 그런 목표를 갖고 적절한 익스프레시브니스와 그리고 파시머니, 심플과 익스프레시브니스 사이에 중심점을 찾으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회귀식에 관련돼서 해석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독립변수들 사이에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코릴레이티드 베리어블이라는 것은 예컨대 어떤 데이터에 컬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 50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절한 것들을 찾아가니까 15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다중회귀 분석, 내지는 거기에 폴리노미얼 또는 베이시스 펑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특정한 변수와 변수 사이에 이
상관계 수가 높은, 상관성이 높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보겠죠. 15개의 베리어블, 또 15개의 베리어블, 그러면 각각의 베리어블과 베리어블 사이에 상관계수를 쭉 우리가 테이블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상관계수가 높은 것이요. 상관계수가 높은 것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또는 역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같은 방향인 경우, 사실은 역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방향만 달리할 뿐이지 이들 사이에 이 같은 방향은 결국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것들은 전부 이 correlated variable을 볼 수 있죠. 자, 다시 보면 이런 상관계수가 높은 변수들 경우에 이를 멀티콜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조처를 취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서로 독립적인 것들, IID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첫째가 인디펜던트이죠. correlated라는 얘기는 인디펜던트가 아니란 얘기죠. 인디펜던트가 아니면 어떤 독립변수일 때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의 값이 모델 그 자체로 생성되지 않고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멀티콜리니어리티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냐면, 구조가 높은 변수 중에 하나를 제거시키거나 아니면 상관계수가 높은 두 개의 변수를 통합해서 하나의 변수로 만들거나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 굳이 모델 내에 포함을 시킨다면 이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변수와 변수 사이의 곱의 형태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독립변수는 아닌데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제3의 변수이고요. 그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코파운더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외의 위치에서, 즉 우리 모델에서 편입되어 있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교란 변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색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메인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변수 상호 간의 관계를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한 지금 크게 봐서는 correlation, confounding 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eteroscedasticity,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이 분산성입니다. 앞에서 IID에서 constant variance라고 얘기했는데 constant variance가 아닌 non-constant variance를 이 분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콜리니어리티에 대한 대응, 하나만 남기거나 아니면 합쳐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수치상으로는 멀티콜리니어를 확인하는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variance inflation factor입니다. 그래서 1-ri 제곱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10 이상이거나 또는 상관계수가 0.9 이상인 경우는 severe multicollinearity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 또는 통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귀 분석을 봤었고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선형 모델을 보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결국 회귀 계수가 선형 관계가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여기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회귀식이요, 심플, 멀티플 또는 폴리노미얼 등등의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일반형으로는 여기는 지금 매트릭스 형태로 봤는데요. 결과 변수에 관련된 벡터와 그리고 베타 계수를 나타내는 벡터, 그리고 x에 해당되는 디자인 매트릭스입니다. x가 디자인 매트릭스고 y나 베타는 전부 이제 벡터죠. 벡터란 얘기는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매트릭스는 여러 개의 열 벡터가 모아져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나중에 별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때는 이 회귀식 또는 선형 모델을 얘기할 때는 제일 앞에는 항상 1이 붙고요. 그 다음에 p개만큼, 즉 이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붙게 되죠. 그래서 x 매트릭스는 n by p 플러스 1의 디자인 매트릭스가 됩니다.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가 3개이고 독립변수가 2개일 때, 그러면 x 매트릭스와 계수 행렬 그리고 결과치에 대한 벡터, 계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엡실론 부분은 이 모델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잔차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매트릭스 폼으로 리니어 모델을 설정하고 나면 이거에 의해서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잔차 최소화 기법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로 계산을 하면 대개 이런 최소화, 잔차 최소화를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소위 노멀 이퀘이션이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즉 우리가 클로즈드 폼으로 계산되는 계수 벡터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역행렬 곱하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y 형태로 계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애널리티컬 폼으로 우리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위한 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것들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회귀 분석이요,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나 그 이외에도 모든 선형 모델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노멀 이퀘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컨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 형식으로 추정치를 잡아내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형 모델에는 예컨대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봤던 회귀 분석이나, 그리고 우리가 일부 언급했고 뭐 아마 뒷부분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앙코바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하는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은 랜덤 컴포넌트와 시스템 컴포넌트 그리고 링크 펑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부하성 리그레션, 감마 리그레션,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등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봐서 아시다시피 자, 이런 것들은 응답 변수가 우리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었나요? 수치 데이터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지만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숫자가 아닌 예컨대 비율이거나 아니면 카테고리이거나 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선형 모델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제너럴 리니어 모델과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구별해서 여기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노바 분석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을 분석하는데, 즉 예컨대 신약이 있다면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율, 어떤 치료 결과가 적용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적용 결과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적용하기 이전과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그 결과치의 분산도를 가지고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겠다는 것이 분산 분석이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예컨대 뭐 불량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간의 평균 값의 비교를 전체 평균 대비 그룹별 평균, 이것들을 가지고 그룹 내 분산, 다시 말씀드리면 디퍼런스는 between group difference와 within group difference로 나뉘어지고 이들 사이의 비율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는 디퍼런스이냐 아니면 그냥 justify chance이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것이 분산 분석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 팩터, 각각의 팩터 내의 레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exponential family라는 것들, 이 용어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GLM,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든지 또는 베이지안 분석을 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exponential family라는 것은 확률 분포 중에 어떤 것들은 특정 형태를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exponential family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징으로 봐서는 전부 파라메트릭 폼을 갖고 있고 exponential structure를 갖고 있고, 그리고 우연찮게 이들 exponential family에 해당되는 이 확률 분포들은 전부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트랙터빌리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컨대 노멀 분포, 베르누이 분포, 바이노미얼, 부하송, 엑스포넨셜, 감마 분포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들을 엑스포넨셜 패밀리라고 모아서 그 공통된 특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들을 이용할 때 보다 단순화시킨 그 이 수학적 구조체로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요. 계산도 비교적 단순화됩니다. 예컨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라든지 베이지안 인퍼런스 등등의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GLM 또는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 어떤 복잡한 분포들 경우에 이것들을 엑스포넨셜 패밀리로 변환시켜서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도 효과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분산 분석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인자의 수준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표인데요.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꼭 아노바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귀 분석이나 선형 모델을 분석할 때 흔히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within group difference와 between group difference를 서로 비교할 때 F분포에 따른 통계량 계산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분산 분석 또는 회귀 분석 등등을 통해서 각각에 나온 결과치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는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 아노바 테이블을 이용하는 그런 이해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멀티플 컴패리즌인데 다중비교입니다. 다중비교라는 얘기는 이 부분은 아노바에도 관련이 되고요, 또는 앞에서 가설검정과도 관련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가설검정, 우리가 가설검정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가설검정이 예컨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런데 대립가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50개의 그룹 간의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멀티플 컴패리즌이 되는데, 자, 이때 예컨대 95%의 실리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5%만큼의 알파 오류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약에 5개를 서로 상호 비교한다면 5 콤비네이션 2 비교가 되면서 이때 0.95 곱하기 0.95의 5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예측력이 떨어지죠. 신뢰력이 떨어집니다. 자, 이것들을 바로 Family Wise Error Rate, FWER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경우에는 신뢰 유의 수준이 0.05%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false positive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FWER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 보정 방법이 예컨대 본페로니라든지 본페로니 등등이 있고요. 또는 아노바에서 F검정이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노바에서
이들 사이가 모두가 다 하나가 다르다. 하나가 다르다고 하지만 얼마나 다른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인 분석, 그것들을 포스트 호크 테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실행돼야 되죠. 멀티플 컴패리즌에서는 이런 FWER, 즉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폴스 포지티브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FWER이 증가해서 인플레이트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아노바에서 F 검정을 통해서는 모두 같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르다 만을 알려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에 관련된 것이 예컨대 튜키의 HSD라든지 본페로니, 셰프, 홀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FRD, False Discovery R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본페로니 같은 것들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FWER을 통제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라는 얘기는 오늘날 과거처럼 스몰 샘플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또 아주 규모가 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본페로니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화시키고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FRD이고요. False Discovery Rate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좀 더 완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컨대 예를 보시면은요. 전통적인 경우는 직접적으로 FWER을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아주 엄격한 방법을 취했다면 오늘날은 FDR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완화시켜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1100개의 가설 검증을 통해서 20개의 가설이 리젝트되는 효과가 나왔다면 이런 경우에 그 중에 2개의 가설이 false positive라면 FDR은 20분의 2인 10%가 되고요. 이런 경우는 앞에 본페로니의 전통적인 기법에 의하면 우리가 전혀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FDR 경우는 일정한 조건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채택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죠. 자, 넌리니어 모델입니다. 넌리니어 모델은 그 대표적인 것이 파라미터들 사이에 엑스포넨셜 관계가 있거나 트리고노메트릭 삼각 함수 관계가 있거나 파워 관계, 차수가 높은 것이죠. 등등을 포함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별도 알고리즘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런 넌리니어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여러 종류별로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엑스포넨셜, 로지스틱, 파워로 그리고 폴리노미얼 리그레션도 앞에 일부 봤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버스 리그레션 등등 앞에 이 부분은 우리가 GLM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스플라인이라고 서로 연결지어서 이렇게 일종의 노트 형식으로요. 특정 구간, 다시 특정 구간, 특정 구간, 구간별로 별개의 모델을 적용시키되 이때 서로 매끄러운 즉 미분 가능한 매끄러운 형태 그것들을 노트로 규정하고 서로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플라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이 이제 비스플라인, 내추럴 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리그레션 스플라인, 스무딩 스플라인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예 본격적으로 에디티브 모델로 이렇게 별개의 모델을 서로 에디티브 모델로 가져가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로컬 리그레션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로컬 리그레션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알고리즘 내지는 블랙박스 모델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예컨대 트리 기반의 디시전 트리나 랜덤 포리스트, 그다음에 커널 베이스로 서포트 벡터 머신 등등, 그다음에 뉴럴넷 기반의 것들 이런 것들을 넌리니어로 포함시켜 볼 수 있겠네요. 자, 좀 정리해 봤었고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로 확장, 그다음에 넌리니어 모델의 종류 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귀 분석의 심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우리가 전차 최소화를 하지만 결정 계수라든지 또는 스탠다드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콜리니어리티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정확도를 따져본다는 것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GAM이나 GLM 같은 것으로 확장시킨 것이 리니어 모델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계수 간의 트리고노메트릭이거나 또는 로그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취하는 넌리니어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등을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